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나이는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느끼는 진짜 시간, 이른바 생물학적 나이는 또 다를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생물학적 나이를 재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 에피클럭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됐고 또 뭐가 특별한지 그런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생물학적 나이 측정법들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꽤 들었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았죠. 그렇죠. 이 에피클럭은 바로 그런 점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나온 기술입니다. 어떻게 개발됐는지, 또 기술적으로 어떤 점이 뛰어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기술의 핵심을 당신이 딱 파악하고 이게 왜 중요하구나, 이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에피클럭. 이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첫 단추, 첫 단계는 뭐였나요? 일단 노화랑 관련 깊은 DNA 표지를 찾아야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했죠. 마치 보물찾기 같네요. 네,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무작정 찾은 건 아니고요. 일단 방대한 문헌 연구, 그리고 기존에 쌓여있던 DNA 메틸화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서요. 노화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하는 후보, CpG 마커를 한 37개 정도 1차로 추렸습니다. CpG는 이제 DNA에서 메틸러가 잘 되는 특정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아, 일단 후보군을 37개로 좁혔군요.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사람 데이터에서도 의미가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거였어요. 실제 데이터 검증이요? 어떤 식으로요? 네. 19세부터 정말 고령이신 92세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113명에게서 혈액 샘플을 직접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차 후보 37개 마커의 메틸화 수준을 일일이 다 분석했어요. 와, 113명이나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메틸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변하는 정말 강력한 8개 마커를 최종적으로 찾아냈습니다. ASPA나 FHL2 같은 것들이요. 37개에서 8개로 확 줄었네요. 그렇죠. 특히 FHL2 같은 마커는요. 놀랍게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 나이랑 상관관계가 엄청 높았어요. R제곱 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0.8451이었으니까요. 0.84면 와, 거의 나이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네, 상당한 예측력을 보인 거죠. 정말 소수 정예만 뽑은 셈입니다. 이야, 흥미롭네요. 그럼 이 8개의 정예 마커, 얘네들의 매출화 상태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나요? 이게 기술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MALD-DITOF, 질량 분석법이라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MALDTOF요? 네, 일단 혈액 샘플에서 DNA를 뽑아내야겠죠. 주로 백혈구가 모인 버피코트라는 부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황산염 처리라는 화학 처리를 해요. 이게 좀 마법 같은 과정인데 마법이요? 하하, 뭐랄게 메틸기가 붙어있지 않은 C, 그러니까 C 염기만요. 우라실 U라는 다른 염기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메틸기가 딱 붙어있는 C는 그대로 C로 남아요. 아하, 그러니까 메틸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DNA 염기 서열에 차이가 생기도록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PCR이라는 기술로 이 DNA를 막 증폭시켜요. 그러면 원래 메틸화 상태에 따라서 염기 서열이 달라진 복제본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겠죠? 네네.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8개 마커 지점에서 메틸화된 DNA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플렉스라는 기술을 써서요. 특정 위치에 염기를 하나씩 딱 붙여봅니다. 근데 이때 메틸화 여부에 따라서 아까 염기 서열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붙는 염기의 질량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요. 질량이요? 와, 그 차이가 느껴지나요? 엄청 미세할 것 같은데. 네, 정말 극도로 미세한 차이죠. 눈으로는 절대 구별 못하고요. 그래서 매스 RA라는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저로 DNA 조각들을 슝 날려보내요. 그러면 무게, 즉 질량에 따라서 날아가는 시간이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그걸 측정하는 초정밀 저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초정밀 저울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걸로 8개 마커 각각에서 메틸화된 DNA랑 안 된 DNA 비율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화학 처리로 표시를 만들고 질량 분석이라는 초정밀 저울로 그 비율을 읽어내는 거군요. 정말 정교한 과정이네요. 그럼 이렇게 얻은 8개 마커 값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물학적 나이로 바꾸는 건가요? 네. 그 8개 마커의 메틸화 데이터를 종합해서요. 생물학적 나이를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
이걸 이제 에피클록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모델을 만들었다. 성능은 어느 정도였나요? 검증을 해봤더니 실제 나이란 이 모델이 예측한 나이 사이의 상관관계. 아까 말씀드린 R 제곱값이 0.9392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죠? 0.94 정도면 예측된 나이가 실제 나이 변화의 94% 정도를 설명한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예측 오차가 얼마나 나느냐, 이걸 MAD라고 하는데 3.78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3.78년 오차. 상당히 정확한 편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기존 방법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재현성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반복 검사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 네. 다른 검사자가 측정해도 결과가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상관관계의 R-스퀘어가 0.9667. 또 한 번 검사할 때 여러 번 반복 측정해도 표준 편차가 0.05 이하로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정확도를 내려면 DNA가 최소 500나노그램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조건은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에피클럭의 다른 생물학적 나이 측정법들, 예를 들어 수백 개 마커를 쓰는 복잡한 방식이나 아니면 텔로미어 길이 재는 거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연 효율성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효율성. 네. 기존의 다른 후속 유전학 시계들 보면 마커를 막 수백 개씩 분석해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필요한 혈액량도 많았죠. 그렇죠. 부담이 컸겠네요. 근데 에피클럭은 딱 8개 마커만 보잖아요. 이걸로 분석 시간, 비용, 샘플량 이 모든 걸 그냥 획기적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 R-스퀘어가 0.9392는 높게 유지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러면 이제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실제 병원 같은 임상 현장에서 쓰기가 훨씬 현실적이 되는 거죠. 8개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하면서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혹시 기술 자체의 장점도 있을까요? 그 측정 방법 자체에? 사용된 메스LA 플랫폼, 즉 말디토프 기반 기술 자체가요. 비교적 적은 양의 DNA로도 꽤 정밀하고 재현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처리 속도도 빠르고 비용 효율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텔로미어 길이 같은 다른 노화 지표들은 개인 간 편차도 좀 크고 단기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DNA 메틸화 기반 시계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노화 상태를 잘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피클럭의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안정성도 장점이네요. 혹시 그럼 주의할 점이나 한계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이 에피클럭 모델은 버피코트 샘플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그 백혈구 모임 부분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때 뽑는 전혈 있잖아요. 그냥 전체 혈액. 아니면 침이나 다른 조직 샘플을 사용하려면 결과값을 좀 보정해주는 추가적인 연구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질은 버피코트에 가장 잘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에피클락이라는 건 아주 엄선된 8개의 DNA 메틸화 마커랑 말디토프라는 고효율 질량 분석 기술을 딱 결합해서 정확도랑 신뢰도는 지키면서도 기존 방법들의 복잡성이나 비용 문제를 확 낮춘 그런 혁신적인 생물학적 나이 측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단순히 그냥 내 생체 나이가 몇 살일까 이런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노화 관련 질병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것들의 위험도를 미리 좀 감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노화 치료법이나 어떤 신약이 개발됐을 때 그 효과가 진짜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쓰일 수 있어요. 연구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네요. 개인의 건강 관리부터 질병 예측, 신약 개발까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 진짜 나이, 생물학적 나이를 지금보다 훨씬 쉽고 또 저렴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건강 관리 방식, 또 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계획까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